이번에 그 학생들 다 왔나? 이번에? 김재성? 다 왔어? 다 왔어, 저기? 예, 체인학, 예, 도장이잖아. 아, 다 왔어? 그래? 이따가 강의 끝나면 질문 하나씩은 준비해서 질문. 이따가, 학생들이 궁금할 게 많은데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 예,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교시 강연을 진행해 줄 강사님은 김영익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께서는 대신인권 리서치 센터장, 하나증권 부사장, 한국은행 통화정책 자문위원, 내일만 경제연구소 소장직을 역임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 오늘 진행해 주실 강연 주제는 2024년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 전망입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네, 저는 주로 중고차 리서치센터에서요, 그 어려운 환율, 금리, 주가, 이런 걸 예측하고 시장 평가를 받아서 했습니다. 어떻게 주가를 정확하게 예측하겠습니까? 스트레스 엄청 받는 직업이죠. 그래서 새벽 4시여라는 습관이 그때 생겼는데요. 요새도 4시만 되면 떠집니다. 눈 뜨자마자 오늘 또 살아있구나, 이런 식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살아있길래 또 오늘 좋은 분들 이렇게 뵙는 것 같습니다. 예, 가끔 그 부자들, 즉 CEO들 만나면 공통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시대에 당하지 말자. 개인한테 당하면 일부 자산을 잃을 수가 있지만 시대에 당하면 모든 자산을 잃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꾸로 시대의 흐름을 알면 기업도 성장시킬 수 있고 개인도 부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1시간 동안 시대의 흐름, 거시경제 흐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재 세계 경제 어려운데요. 모든 경제 주체 부채가 너무 많이 쌓였고 모든 자산가에 거품이 발생했다 공개되는 과정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달러가 채찍을 오르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내년에 우리 경제 올해보다는 더 좋아지는데요.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다. 금리 다시 떨어질 것이다. 이러한 게 우리 기업들, 개인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제라는 게 장기적으로 성장하죠. 근데 중간중간 어려운 시기가 꼭 있었거든요. 그래서 2008년 미국에서 위기가 왔고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세계 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빠졌지 않습니까? 일부 언론에서 저를 뭐 닥터 둠 이런 식으로 별명을 붙여줬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미리서 다 경고를 좀 했었습니다. 최근에도 그 2021년에 코스피가 3,300 갔을 때 4,000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2200까지 떨어집니다. 이렇게 국민일보, 동아일보 이런 신문하고 인터뷰해가지고 욕만 뒤지게 얻어먹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런데 결국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근데 지나고 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기회가 됐었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라는 게 장기적으로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 성장하죠. 근데 실제 경제는 어떻습니까? 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늘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여러분이 경제학을 공부 안 하셨더라도요. 고등학교 때 이런 식을 보셨을 거예요. 경제가 성장하려면 가계가 소비해야 되고 기업이 투자해야 되고 정부가 돈을 써야 되고 수출이 돼야 됩니다. 여기에 따라 좀 경제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사이클이 반복되는데요. 2008년 미국에서 위기가 왔죠. 가계가 소비, 기업 투자, 수출이 안 되니까 경제가 이렇게 나빠진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이게 세계 경제 공급 능력인데 수요는 이만큼 수요가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수요를 부양해서 각국 정부가 가감한 재정 정책을 펼친 거예요. 국채 발행할 질을 늘린 겁니다. 그다음에 각국의 중앙은행은 금리 내리고 돈을 풀어가지고 소비 투자를 부양한 거예요. 그래서 소비 투자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서 2019년까지 세계 경제가 꾸준히 회복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부가 돈을 써보야 하니까 정부가 부실해졌고요. 저금리 때문에 가계 기업 부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마디로 부채에 성장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고 2019년에 또 책을 쓰면서 2020년 어려워집니다. 그랬는데 또 코로나가 가지고요. 또 소비, 투자, 수출이 줄어들면서 경제가 급격히 나빠졌죠. 그러니까 또 썼습니까? 정부가 돈을 쓰고 중앙은행 돈을 풀어가지고요. 경제는 빠른 속도로 회복됐습니다. 여러분, 2020년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2.8% 성장했어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마이너스 2.8%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6.3%가 성장합니다. 그야말로 급격한 V자의 회복 아닙니다.
이만큼 정부가 돈을 많이 쓰고 중앙은행은 돈을 많이 풀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선진국은 정부 부채가 많이 늘어버렸어요. 네, 그 다음에 신흥국, 중국 등 신흥국 기업 부채가 많이 늘었습니다. 한마디로 부채 성장했다는 거죠. 우리는 누가 부실해졌 요새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죠. 가계가 부실해졌습니다. 97년에 외환위기가 왜 왔죠? 86년, 88년에 3조 왕고 우리 경기가 너무 좋으니까요. 우리 기업들이 미래를 낙관적으로 투자를 많이 늘렸죠. 근데 90년대 들어와서 수요가 부족하니까 기업이 부실해지고 은행이 부실해졌죠. 97년에 외환위기는 한마디로 부실한 기업 은행을 처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뼈아픈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30대 재벌 중 11개 해체될 정도였습니다. 근데 세계가 우리가 구조조정 잘했다고 평가했죠. 그때 가계부채가 GDP 대비 50%, 정부 부채가 6%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 정부가 정말 건실했죠. 167조 공적 자금 투입해가지고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기업 부채가 외환위기 전보다 높죠. 가계부채가 50%에서 100%가 넘었습니다. 가계부채가 이렇게 빨리 늘어난 나라 별로 없다는 겁니다. 여기다 이제 정부 부채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죠. 전 세계가 부채에 성장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도 부채에 성장한 나라 중에 한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면은 우리 기업 부채, 뭐 G20국가보다 훨씬 높죠. 네, 가계부채 이렇게 높은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물론 가계부채가 높다고 당장 위기가 오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난 1월 그 청와대 뭡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주 겁나는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가계부채가 터지면 우리 외환위기보다 수백 배 더 큰 위기가 온다. 그거는 제가 보기엔 좀 과장된 것 같습니다. 가계부채가 높다고 당장 위기가 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가계부채가 높다는 것은 우리가 금융회사에서 돈을 많이 빌려 쓴 거죠. 소비할 돈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구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벌면요. 40만 원을 원리금 상환하는 데 써야 돼요. 원금 갚고 이자 갚아야 됩니다. 60만 원밖에 쓸 돈이 없어가지고 소비할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소비 중심으로 구조적으로 저성장을 하는 거지 당장 위기가 오는 건 아닙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부가 세계에서 부채가 제일 낮은 수준에 속해요. 지난 정부가 돈을 많이 썼다고 이번 정부는 돈을 덜 쓰겠다고 그러는데요. 가계, 기업 부채 이렇게 많은데 정부가 쓸 수밖에 없죠. 네, 다시 아마 정부가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부채 성장했는데 우리나라도 부채에서 성장한 대표적인 나라 가운데 한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모든 자산 거품이 발생했다 붕괴되는 과정이죠. 마샬 K라는 게 뭐냐면요. GDP에 비해서 돈이 얼마나 풀렸는가. 미국의 경우입니다. 다른 나라도 방향 같습니다. 이기 때마다 미국이 돈 풀어서 해결했죠. 이번에는 돈을 얼마나 많이 풀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역사적으로 미국이 이렇게 돈 많이 푼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돈을 풀었더니 시장 금리가 역사상 최저치까지 떨어진 겁니다. 거꾸로 채권 가격은 역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채권 시장이 엄청난 거품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돈을 풀었더니 물가가 오르니까 어떻습니까? 물가가 오르니까 금리 올리고 돈을 줄이고 있죠. 네, 그래서 최근에 미국 10년 재수 있는 시장 금리가 5% 넘어섰습니다. 근데 제가 적정 수준 추정해 보니까 4% 정도 돼요. 적정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거품이 다 붕괴됐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채권은 사셔도 된다는 겁니다. 주식 시장에서 거품이 붕괴되는 과정이에요. 흔히들 버핏 지수라고 그러는데요. GDP에 비해서 시가총이 얼마나 역사상 가장 큰 거품이 발생했죠. 꺼지고 있어요. 꺼지다가 잠깐 반등했습니다만 아직도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간쯤 와 있고 앞으로 주식시장은 더 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남은 게 주택시장이에요. 2008년 미국에 금융위기가 왔었는데요. 이전에 집값이 한 2배 올랐죠. 집값이 이렇게 오르니까 미국 가게가 돈 빌려 집 샀죠. 집값이 오른다고 또 부의 효과 또 돈 빌려 소비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금융회사들은 집을 담보로 빌려준 돈 가지고 다양한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집값이 급락하니까 미국 가게가 부실해지고 금융회사가 부실해져서 미국이 위기가 왔었죠. 네, 그런데 그때보다도 물가에 비해서 집값이 더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소득에 비해서 더 많이 올랐어요. 이제 집값 거품은 붕괴는 이제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부채 성장했고 모든 자산가의 거품이 발생해서 붕괴되는 과정인데요.
금리만 낮고 경기만 좋으면 지탱할 수가 있죠. 근데 미국이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경기를 회복됐으면 물가가 작년한테 9%까지 올랐습니다.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물가 안정이에요. 보통 2%입니다. 최근에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으면 아직도 2% 넘습니다. 물가가 이렇게 오르니까 어떻습니까? 금리를 과감하게 인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국이 기준금리라고 그러는데요. 0.25에서 5.5%까지 올려버린 거예요. 이렇게 금리를 올리는데 부채 문제, 자산가 거품 문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더 올릴 것인가 이건데요. 또 내일 새벽에 발표하죠. 저는 또 내일 새벽에 3시에 일어나가지고 발표문이 어떤가, 파월 연준의장이 무슨 발언을 하는가, 그걸 좀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평가해 보니까요, 금리 인상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금리를 인상했더니, 소비 이축 효과 나타날 것 같고요. 지금 자산 가격이 같이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금리 인상 사이클은 끝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문제는 언제 내릴 것인가. 예, 시장 예측가들은 내년 5월까지 이 수준 유지했다가 6월부터 이게 계속 내릴 거로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사이클이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리를 올리니까 부채 문제, 자산가의 거품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경기마저 나빠졌죠. OECD 각국의 선행지수라는 걸 비롯하는데요. 이 선행지수라는 건 앞으로 경기를 예측해 주는 지표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든지 특히 주식 투자자라면요. 이 선행지수를 꼭 보셔야 됩니다. 우리 선행지수가 2021년 5월에 정점을 치고 꺾인 거예요. 앞으로 경기가 나빠진다는 거예요. 이때 코스피 3,300 갔었습니다. 그런데 선행지수가 꺾이고 우리 코스피가 2,135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저 선행지수가 반등하는 조짐, 올라가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렵지만은 내년에는 경기가 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어떻든 예, 부채 문제, 그 다음에 자산가의 거품 문제가 금리 상승, 경기 둔화로 두 가지 문제가 나타나면서 지금 세계 경제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처럼 급격한 회복은 힘들어요. 영국의 디이코노미스트라는 경제 주관지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재정정책, 통화정책이란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빨리 회복될 수가 있었죠. 얼마 전에 미국 국가부도위기가 나온 것처럼 선진국 국가부채가 너무 높습니다. 경기가 나빠져도 정부가 돈 쓸 여지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통화정책은 쓸모없는 무기라는 겁니다. 전 세계 물가가 지금 중앙은행이 목표한 것보다 다 높거든요. 당장 금리 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금리를 내리더라도 가계 기업 부채가 많으니까 소비 투자가 많이 안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회복되더라도 회복 속도도 느리고요. 앞으로 5년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은 지난 10년보다는 낮을 것이다. 이게 IMF 세계은행 OECD의 견해라는 겁니다. 국가별로 잠깐 수치로 보면요. 이거는 그 블룸버그 컨센서스인데 블룸버그가 전문가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중앙값을 제시한 거예요. 자, 올해 미국 경제 2.1인데요. 내년에 0.9라는 겁니다. 미국 경제가 내년에 많이 나빠진다는 겁니다. 미국 GDP의 약 70%를 차지하는 소비가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동안 돈을 너무 많이 썼어요. 저축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는 임금은 올랐는데 물가보다 덜 올랐어요. 실질 소득이 줄어들고 있죠. 미국도 금리가 올라가니까 미국 가계의 금리 부담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미국 소비가 위축되면서 미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 많이 낮아질 것이다. 그게 시장 예측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될 게 환율이에요. 최근에 달러가 치고 오른데요. 물론 연말 기준입니다만 올 연말 내년으로 갈수록 유로 강세, 위안 강세, 엔 강세라는 겁니다. 올 연말 내년으로 갈수록 달러 가치만 하락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경제에서 비관적인 전망이 많이 나왔는데요. 중국 경제는 그래도 4내지 5% 성장할 거라는 겁니다. 세계 평균 성장률이 3% 정도 됩니다. 중국은 성장률이 낮아지더라도 세계 평균보다는 높다. 그러면 세계 GDP에서 중국 비중은 늘어나고요. 미국은 세계 평균보다 낮으니까 미국 비중은 계속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게 미중 패권 전쟁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신흥시장입니다. 제가 경제를 40년 가까이 공부하면서 깨달은 건요. 경제의 모든 비밀은 인구 구조에 있구나. 네, 제가 오팔년 KT인데 저처럼 나이가 들면요. 축소사에 접어듭니다. 모든 걸 줄이고 살 수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처럼 젊으면은 네, 앞으로 뭐 미래가 많으니까 소비 투자도 많이 늘리고 있죠. 네, 그런데 제가 베트남, 인도 이런 나라를 봤는데요. 인구 구조 정말 젊습니다. 이런 나라는 앞으로 꾸준히 계속 성장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니까 달러 가치 하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선진국 통화에서 달러 지수예요. 달러 지수 장기적으로 하락하고 85년 9월 미국이 어려우니까 플라자를 유도했어요. 뉴욕에 있는 플라자 호텔에 선진국 모여놓고요. 우리 어렵다. 좀 도와달라. 우리 달러 가치 하락 유도하겠다. 엔이나 마르카 강세를 유도해라. 이게 플라자입니다. 그 뒤로 달러 가치가 51%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90년대 IT 혁명 때문에 미국 경제가 좋아져 달러 가치가 올랐습니다만 2000년대 IT 거품이 붕괴되면서 미국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게 31에서 21%, 미국이 어려워지면서 달러 가치가 40% 떨어진 겁니다. 작년에 달러 가치가 올랐어요. 돈이라는 게 눈이 있어 수익률 높은 데로 이동하죠. 미국이 작년에 금리를 제일 많이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안전자산 손해 현상이 일어나면서 달러 가치가 상승했는데요. 네, 그런데 최근에 잠깐 반등하고 있습니다만 하락 추세로 접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IMF가 2028년까지 세계 경제 전망을 했는데요. 2028년까지 세계 GDP에서 미국 비중 축소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죠? 앞으로 5년 동안 달러 가치 하락할 거라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일 거라는 겁니다. 미국의 문제는 순대부채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18조 달러 정도 돼요. 미국이 이걸 어떻게 견딥니까? 다른 나라 기업인들이 미국에 투자해야 되고요. 다른 나라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채권 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 가지고 제일 먼저 어디 갔어요? 삼성전자 갔습니다. 나갈 때 현대차 갔어요. SK하고 가서도 통화했죠. 직접 투자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 돈이 안 들어가면요. 미국이 이 부채를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전문가들 미국 주식 많이 투자하죠. 우리가 해외 주식 투자 비중 61%가 미국 주식입니다. 우리 국민연금도 60% 가까이 미국 주식 투자하고 있어요. 그런 돈들이 들어가지고 예, 미국이 지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대내의 불균형이 너무 심화됐죠. 연방정 부채 늘어나고 순대의 부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늘어난다고 2011년에 S&P라는 신용평가에서 미국 국가 신용도가 떨어뜨렸죠. 예, 그리고 최근에 피치가 또 떨어뜨렸습니다. 당연하죠. 이렇게 부채가 많은데요. 조만간 무디스라는 신용평가에서 또 국가 신용등급을 떨어뜨리게 될 겁니다. 전 세계가 과거처럼 미국을 못 믿어요. 특히 세계중앙은행이요. 세계중앙은행 외환을 보유하는데요. 달러 보유 비중이 2000년에 71%였어요. 근데 쭉 줄어들어가지고 작년에 달러 가치가 이렇게 올랐는데 58%로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누가 달러를 줄이고 있습니까? 중국이란 나라죠. 2001년 중국이 미국 주도로 WTO에 가입합니다. 네, 그러면서 중국이 저인 걸 바탕으로 상품을 많이 생산해가지고요. 올마트, 미국에 많이 공급해주고. 여러분, 올마트에 가면 지금도 진열래 상품의 47% 정도가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중국이 미국으로 상품 수출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요. 그 돈 가지고 이 미 국채를 이렇게 사준 거예요.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중국이 상품도 싸게 공급해주고 이 국채 사주니까 금리가 안정되고 집값도 오르고 주가도 오르니까 굉장히 좋았죠. 중국은 미국으로 수출해가지고 경제 성장을 할 수가 있었고 둘이 서로 좋았었습니다. 근데 둘이 싸우고 있습니다. 중국이 너무 빨리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1년에 중국 GDP가 미국 GDP의 18%였어요. 그런데 2021년 무려 76%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놔둘 수가 없죠. 그래서 무역전쟁하고 기술전쟁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금융전쟁 시나리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중국이 미 국채 계속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8천억 달러 좀 넘게 가지고 있는데요. 이걸 한 번에 팔아버리겠다는. 물론 확률적으로 낮은 일인데요. 그렇게 되면 미국 금융시장이 큰 혼란에 빠지게 되죠. 근데 어떻든 중국이 미 국채를 계속 줄이고요. 금을 사고 있습니다.
아직도 외환 보유 중에서 4%밖에 안 되죠. 유럽 중앙은행은 거의 70% 안팎입니다. 그래서 이거 중국이 미 달러 보유 비중을 계속 줄이고 금을 사고 있고, 그래서 달러 가치가 장기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우리 환율인데요. 세계 경제가 불안하면 우리 돈 가치가 제일 많이 떨어져 버려요. 환율이 오른다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우리 GDP 중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게 거의 45%예요. 세계 경제가 나쁘면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제일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 환율이 많이 올라버리죠. 그래서 최근에 환율이 올랐는데요. 그런데 중기적으로 앞서 제가 우리 환율 결정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달러 지수가 장기적으로 하락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하락할 것인가 환율이 그건 아무도 모르는데요. 제가 적정 수준 한번 추정해 보니까 1150원 정도 나옵니다. 저는 앞으로 2년 이내에 환율이 그 1150원 정도 갈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경제인데요. 우리 정부 한 군에 올해 1.4% 성장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보다는 좀 미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수출이 증가하면서 2% 이상은 성장할 것 같습니다. 당장 오늘 10월 수출이 발표가 됐죠. 작년 9월 이후로 처음으로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선 거는요. 그동안 우리 수출의 18% 차지하고 있던 반도체가 14%로 줄어들었고요. 중국 비중 한때 27%까지였는데 20%까지 떨어졌어요. 중국으로 반도체 수출이 안 됐었는데요. 우리 반도체가 중국, 홍콩으로 55%가 갑니다. 최근에 보니까 중국으로 수출 감소폭이 축소되고 반도체가 수출이 서서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달부터, 지난달부터 우리 수출이 이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성장률이 내년에 좀 회복될 텐데요. 그런데 2% 성장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 성장 능력이라는 겁니다.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은 노동 자원 생산성을 고려했을 때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한때 10%에서 2%로 떨어졌고요. 최근 1% 후반으로 진입하는 과정입니다. 주로 뭐 때문이 그러죠? 아까 인구 구조가 모든 경제를 결정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동이 감소하기 때문에. 지난 7월 우리 합계 출산율이 0.7명이었어요. 2.1명이 돼야지 인구가 유지돼가 되거든요. 영국의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사라질 나라가 한국이다. 뭐 이런 극단적인 전망까지 내놓고 있는데, 아주 이게 여기 구성원들이 아주 특별한 또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우리 학생들 빨리 공부하고 직장 들어가지고 결혼하고 애를 3명쯤은 낳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한반도가 지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 잠재 성장이 떨어지고요. 대기업들이 자본 수당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투자 많이 안 늘어납니다. 우리 성장률 올라가려면 생산성이 개선돼야 돼요. 근데 생산성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개선되는 거 아닙니다. 이번 정부 지난 정부 총리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아주 생산성 한번 개선해보자 그러는데 지금 사회적 가치의 격차가 얼마나 큽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재 성장률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하락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제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재직 기간 중 연평균 성장률을 한번 그려본 겁니다. 물론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성장률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성장률 떨어지는 나라 세계에서 저는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도 우리 시점 3번 성장했습니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죠? 우리 선배들 간호, 강으로서 독일에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분들 담보로 독일에서 빌려온 돈 일부가 포스코 짓는 데 들어갔어요. 제가 뭐래도 포스코 강의 갑니다. 갈 때마다 그 돈이 당신 나의 회사 짓는데 초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생각하면서 포스코 잘 좀 키워주셔야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만큼 경제 성장 우선했다는 겁니다. 전두환 정부 때도 10번 성장했습니다. 이 후기에 뭐가 있었죠? 86년, 88년에 3조 호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3조 호황이 뭐였었습니까?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예요. 요새 사우디가 미국 말 안 듣지만 그때는 사우디가 미국 말 참 잘 들었죠. 미국이 어려우니까 사우디가 원유 좀 생산 늘리라고 권유하니까요. 원유 생산 늘려주니까 유가가 배럴당 27달러에서 8달러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유가가 떨어지니까 물가가 떨어지죠.
물가가 떨어지니까 전 세계가 저금리 정책을 펼칩니다. 저유가 저금리로 세계가 소비가 많이 늘어난 데다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85년 9월 플라자 앱을 통해 가지고 엔강세를 유도하니까 우리 돈 가치가 엔에 비해서 급격히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출 중심으로 86년, 88년에 연평균 12%나 성장했습니다. 이게 3조 호황이었죠. 근데 노태우 정부 들어가지고 3조 호황이 끝나고 수출이 안 되니까요. 이분이 뭘 가지고 경기를 빼야겠죠? 각종 사회 간접 자본 투자, 주택 200만 원. 이때 일산 분당 같은 신도시 건설한 거예요. 그때 제가 일산 분당 아파트 청약을 9번이나 했는데 다 떨어졌었어요. 그렇게 많이 아파트 짓는데도 경쟁률이 매번 100대 1이 넘었었습니다. 자, 김영삼 정부 들어가서 IMF 경쟁이 많죠. 누가 대통령이 됐든 이 고성장 뺏어야했던 기업의 부실을 처리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IMF 경쟁이에요. 김대중 정부 들어가서 IMF 처방에 따라 정말 뼈아픈 구조조정을 했죠. 3시대 조정 11개가 해체됐습니다. 기업이 없어지니까 투자가 없어지고 줄어들고 그다음에 근로자들 해고당하면서 소비 투자가 줄어드니까 경제 성장이 5%로 떨어지고 거예요.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됐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습니다만 구조조정 결과가 양극화 고용 불안이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지방균형발전, 동반성장, 분배복지 이런 걸 펼쳤죠. 행정수도 세종시로 오고 각종 공기업 지방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크게 개선된 건 없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 747을 냈었습니다. 7% 성장 내수는 3.4. 박근혜 전 대통령 474, 4% 성장 내수는 3.0. 네, 지난 문재인 정부 2.4예요. 지난 문재인 정부가 냈었던 게 포용적 성장입니다. 여러분, 포용적 성장이라는 게 뭐죠? 한마디로 좀 나누고 살자. 경제가 7%, 10% 성장할 때는요, 파이가 커지니까 기업들이 그거를 나누면서 같이 성장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갈수록 커지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죠. 그걸 나누고 가져야 돼요. 경쟁력 있는 기업은 더 많이 가져오고, 경쟁력 없는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죠. 차별화가 너무 심화됐다는 겁니다. 자본주의 어떻게 생각하면 모순이죠. 축출 자본주의라고 그래요. 그 반대말이 포용 자본주의입니다. 아마 거기서 포용적 성장을 내세웠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어떻든 성장 계단 단계 떨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섰습니다. 윤 대통령이 가장 강조하는 단어가 뭡니까? 자유라는 단어예요. 자유를 통해 가지고 혁신하고 혁신을 통해 가지고 도약해 가지고 그거를 나누자. 윤 대통령의 철학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성장 계단이 떨어졌는데 이 계단을 올라서 보자는 겁니다. 대선 때 4% 성장을 내세웠지 않습니까? 선거 공약으로. 올라가는 거 정말 보고 싶어요. 네, 그런데 제가 전망해 보니까 이번 정부는 또 2% 계단 떨어진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도 이렇게 전망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경제 성장이 떨어지면요, 우리 젊은이들한테 좋은 일자리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임금이 정체된다는 겁니다. 차별화는 더 심화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작년에 한국의 기업 분석 보니까요, 우리 기업 42%가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입니다. 무슨 의미죠? 우리 기업 42%가 작년에 영업이익 내가지고 이자도 못 냈다는 겁니다.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내년에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그 기업이 살아날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차별화는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단을 올라서면 아까 어때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생산성이 개선되든지 우리가 젊은 학생들이 애플 같은 회사 하나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애플 시가총액이 3조 달러 넘었습니다. 우리 GDP가 1조 7천억 달러예요. 애플 같은 회사 하나 만들면 어쩌면 우리 GDP 껑충 뛰고는 좋은 일자리 많이 창출하고. 우리 저 박성진 학생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런 회사. 저성장, 차별화는 더 심화될 것이다. 물론 우리가 절대적으로 잘 사는 나라는 맞습니다. 제가 586 KT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태어났을 때 1인당 국민소득 300달러였어요. 네. 60달러. 그 다음에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갈 무렵에 300달러였었습니다. 그런 제 인생 이야기입니다만 등록금이 없어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못 갔었어요. 산에 나무하러 다녔습니다.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교복 입고 싶었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중학교 못 간 애들 데려다가
교회에서 책상도 없는 마룻바닥에서 공부시켜줘가지고 저 중고등학교 검정고시했습니다. 네, 그런 부끄러운 인생 이야기를 KBS 아침마당 강연 100도시 최근에 KBS 라디오에서 세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가난했다. 근데 지금 우리 3만 달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 등록금 내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교복까지 무상으로 주지 않습니까? 절대적으로 잘 사는 나라 맞아요. 3만 달러까지는 빨리 왔는데 이제 4만 달러, 5만 달러 가야 되죠. 네, 그런데 우리 잠재 성장을 하락하는 것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기업하시면서 금리 높아져가지고 금리 부담 느끼셨을 겁니다.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런데 이미 작년 10월을 정점으로 이게 떨어지는 과정입니다. 최근에 약간 반등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게 추세적으로 하락할 거라고 합니다. 금리를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경제 성장률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2030년 가면 우리 잠재성이 1%, 그 이후로 가면 0%대 진입한다는 겁니다. 경제 성장이 낮은데 금리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금리가 이렇게 올라갔던 물가 때문이었어요. 근데 우리 물가 상승률 이제 점차 안정되고 내년에는 2% 진입할 겁니다. 우리가 돈이 남아도는 경제예요. 투자라는 건 돈의 수요, 저축이라는 건 돈의 공급입니다. 97년 애한이기 전에는 투자가 저축보다 많아가지고 돈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IMF 경제기금을 보면서 우리 기업들이 깨달은 건 뭐죠? 가입 투자하면 망하구나. 그걸 깨달아가지고 기업들 투자가 많이 줄어든 거예요. 합리화된 겁니다. 그래서 계속 저축이 투자보다 많죠. 돈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습니다. 물론 이것도 차별화예요. 중소기업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이 지난 6월 말에 917조 원이나 돼요. 대기업들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중요한 변화도 또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가계라는 건 자금 잉여 주체라고 해요. 가계는 금융에서 저축한 돈이 빌려쓴 돈 많습니다. 기업은 자금 부족 주체입니다. 근데 일본 기업들이 98년부터 자금 잉여 주체로 전환돼 버려요. 기업이 금융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해야 되는데 기업이 금융에서 저축한 돈이 빌려 쓴 것보다 더 많아져 버린다는 겁니다. 가계도 저축, 기업도 저축. 대출이 안 됩니다. 그럼 은행들 돈 어디다 써야 되겠어요? 유가증권 투자할 수밖에 없죠. 주식 아니면 채권인데 주식은 위험하다 안 삽니다. 일본 은행들이 이렇게 채권만 많이 사는 거예요. 이렇게 채권 사니까 어떻습니까? 일본이 우리보다 경제 성장을 떨어졌고 저축이 투자보다 많아도 돈이 남아도는데 이렇게 채권 사니까 채권 수요는 늘고 채권 가격 올라가고 금리는 0%까지 떨어집니다.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누가 어려워집니까? 보험회사들. 보험회사들이 일부 금융상품을 할 때, 왜, 최소한 몇 퍼센트 금리 주겠다. 근데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내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시기에 일본의 보험회사 13개가 4개로 통폐합이 됩니다. 여러분 보험 가입하셔야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 하나 가입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받았을 때 직선적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내 회사 생존할 수 있습니까? 네. 자, 우리 가계부채 많은 거는 사실이지만요. 연간으로 계속 저축한 돈이 빌려 쓰는 것보다 많습니다. 기업이 자금 부족 규모가 커졌어요. 경제가 어렵다니까 우리 기업들, 대기업들 현금을 917조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현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돈을 덜 빌렸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 회장들 걱정이 많아요. 특히 KB 윤 회장 같은 분은요. 과거에는 은행의 경쟁력이 대출에 있었는데 앞으로 유관증권 운용이 있을 것이다. 대기업들이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대출을 덜 해갈 것이다. 네, 그리고 우리 정부 지금 가계 대출을 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은행이 그 돈 가지고 뭘 해야 되겠어요? 채권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를 결정하는 경제 성장률 떨어지고 저축이 투자보다 남아들고 네, 그리고 앞으로 은행이 채권 사면서 금리는 장기적으로 하락할 거예요. 떨어지는 속도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리 상승은 일시적이고요. 우리 경제가 이제 구조적으로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일하면서 글로서도 얻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저는 기업하신 분들 정말 존경하는데요. 저도 한번 해봤었습니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팔았어요. 그래서 2013년 3월에 팔았는데요. 여유자금 좀 생겼는데 삼성생명 부사장이 저한테 즉시연금 하나 가입해달라는 겁니다. 2억 원을 가입했습니다. 시험 가입하면 매월 얼마씩 주거든요. 네, 그해 4월에 51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만기 됐습니다만은
28만 원으로, 51만 원, 28만 원 줄어든 겁니다. 올라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51만 원, 28만 원 줄어들었죠? 그 회사는 상품을 주로 채권 가지고 운영합니다. 채권금리가 장기적으로 하락했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현상이 발생할 거예요. 무슨 의미죠? 제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한 달에 30만 원 벌면은 금융자산 2억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은 현금 흐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다니면서 500만 원, 1000만 원 벌면 50억, 100억 금융자산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은 현금 흐름이죠. 일본이 우리보다 저성장 저금리 시대 먼저 겪었다고 그랬죠. 일본 한 금융그룹 회장 이야기예요. 일본식 저성장 저금리 시대 대처법. 불행한 일이지만 늙어 죽기 전까지 일해라. 음식 가리지 말고 아무거나 잘 먹어라. 건강하게 하지 늦게까지 일할 수가 있다. 제가 586 개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또래들 다 은퇴했죠. 은퇴한 남자들 공통적으로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첫 번째 나갈 사무실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적당한 용돈이 있어야 된다. 우리 먼 미래 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제 선배께 유명한 변호사입니다만 자기는 그돈 관리를 부인한테 다 맡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저런 이야기 듣고 그날 저녁에 가가지고 부인한테 우리 돈 얼마나 있어요? 였더니 부인 대답이 뭐였겠습니까? 왜 남의 돈을 물어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KBS 1TV를 들었더니 동물의 수사자 이야기를 했더래요. 수사자가 수사자 역할을 할 때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역할이 끝나니까 그 수사에 굶어 죽더라고요. 얼마 전에 유명한 MC 허참 씨라고 고인이 됐죠. 이분이 아내는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은퇴한 남자들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외출하는데 어디 가냐고 물어보지도 못한다. 우중 들을까봐. 오후 되니까 저녁은 알아서 먹으라고 그런다. 그래서 우리가 직을 오래오래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사 신분은 회사를 하면서 계속 소득을 창출해야 된다. 근데 직이라는 게 영원한 게 아니죠. 언젠가는 그만둬야 돼요. 나갈 사무실 적당한 용돈이 있게 해서 하나 업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양한 업이 존재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제 제자가 됐습니다. 신한은행에 다니는 환율을 업무를 담당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강의 때 했더니 저희 대학원 와가지고 환율 이론을 공부한 거죠. 업무하고 이론하고 접목시켜가지고요. 경제의 99%는 환율이다. 이런 책을 써가지고 그 친구는 환율이라는 업을 가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환율 불안하니까 그 친구 정말 많이 찾습니다. 신한은행이란 직을 그만두더라도 이 친구는 환율이라는 업을 가지면서 나갈 사무실 적당한 용돈을 언제든지 마련할 수가 있다. 여러분이 직을 오래 유지하면서 하나 업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라도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이제 변동금리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얼마 전에 깜짝 놀랐어요. 우리은행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4.5% 고정금리로 대출해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당장 2030년 가면 우리 잠재성이 1%로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금리가 1 내지 2%로 떨어질 거예요. 멀리도 아니고 10년도 안 남았어요. 근데 50년 가면요. 우리 잠재성이 마이너스일 수 있습니다. 그때 4.5% 금리 내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혹시라도 대출 받는 만기가 길수록 변동금리 대출을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통화정책, 재정정책 한계가 있다. 수요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지금 전 세계 경제의 문제점은 이겁니다. 부모보다 가난한 자식 세대. 이거는 제가 만드는 단어가 아니라 맥킨지 보고서 제목입니다. 역사적으로 자식 세대와 부모 세대가 더 잘 살았죠. 근데 주요 선진국 보니까요. 중간가구 실질소득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상위 10%만 많이 가져가고 중간가구는 가난해지고 있다는 거죠. 수요가 부족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과 공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급 측면에서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는 산업의 심화입니다. 산업은 존재하지만 그 산업 내 존재하는 기업은 갈수록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살아남는 기업만 더 잘 되는 시기입니다. 어떤 기업이 잘 되느냐? 네, 경영학자들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 참고를 하시고요. 시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자산 가격인데요. 뭐 2020년 동학개미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참여했죠. 제 아내마저 2020년에 주식시장 처음으로 참여했습니다. 어디 가나 주식 이야기 하니까. 2020년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돈 벌었다고 좋아하더니 2021년 되니까 지루하다고 그러고 작년부터 최근에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주식 꼴도 보기 싫다. 가지고 있는 주식이 거의 3, 40%다 손해봐 있거든요. 근데 제 아내한테 하는 이야기는 이거예요. 제가 명목 GDP로 추정한 적정 주가예요. 어떤 데는 가대평가되고 어떤 때는 가소평가됩니다. 가대평가될 때는 제가 주식 비중 3,300 갔을 때 2,200까지 떨어진다고 줄이라고 했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주가 가소평가 정도가 가장 심각하거든요. 이럴 때 주식시장에 관심을 덜 갖느냐는 거죠. 유동성에 비해서도 가대평가됐다가 가소평가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제일 높은 게 일평균 수출 금액입니다. 흔히들 주시장 산책로 개와 주인하고 비교하는데요. 네, 개가 코스피, 일평균 수출이 주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개대로 산책하면 개가 네, 주인에 앞서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2020년 4월에는요, 한 40% 앞서간 거예요. 개가. 똑똑한 개라면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죠. 주가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주가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9월 기준인데요. 10월에 수출이 많이 늘었어요. 근데 코스피는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주가 천평가는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모든 경계에서 주가 천평가 여기 들어섰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선행지수가 이제 증가세로 네, 돌아섰다는 겁니다.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주식을 싸게 살 기회가 아닌가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주택가격 큰 흐름인데요. 일본 집값이 85년에서 90년까지 급등하거든요. 85년 9월 플라자 일보로 엔이 지나치게 강세가 되니까 일본 수출 기업들이 아우성을 쳐요. 우리가 어떻게 수출해서 먹고 살려는 말이냐. 그래서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 내려주고 돈을 많이 풀어버려요. 자산가에 엄청난 겁이 발생했죠. 안 되겠다 싶어요. 89년 금리 인상합니다. 89년 말부터 그러니까 집값 급락했고요. 또 집값 결정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인구도 줄어들면서 집값이 이제 폭락하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이 시기에 집을 투자재라고 생각했어요. 집값이 폭락하니까 집은 투자재가 아니라 소비재다. 집은 단순하게 사는 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집이 투자재입니까? 소비재입니까? 네, 우리 집값 많이 올랐다가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여기서 추가적인 급락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급등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제자리거든. 네,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무렵에는 정말 잘 나가던 시절이었었어요. 한국경제신문 기사인데요. 네, 제가 이 아파트가 전세 살았는데 김연아 씨도 이제 같은 줄에 전세 살았었어요. 오늘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김연아 씨가 부모님 모시고 타고 있더라고요. 가까이 보니까 눈 것처럼 저는 예쁘고 키도 크시고 작가의 생기였습니다. 저 아버지가 저 딸을 어떻게 키웠을까 고민하다가 어머니 얼굴 뵈니까 금방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 아버지가 이 딸을 키웠구나. 그런 인상 풍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아파트 전세 살면서 걱정했던 게 깡통 전세예요. 이 아파트 가격이 전세 가격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제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심각하게 고민하던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아직까지 이런 사이클이 안 왔다고 생각해요. 네, 물론 저는 여기서 나가가지고요. 저 뒤에다가 작은 아파트 하나 마련하고 강화도에다가 전원주택 하나 지어가지고 뭐 노예처럼 주말마다 일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런 힘든 일을 하는 거는 또 그만큼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아마 7살 무렵에 아니었을까 생각되는데 저희 어머니가 감자서 이만한 걸 땅에 심었을 때 몇 개월 지나니까 땅속에서 감자알이 주렁주렁 얼마나 많이 들려나옵니까? 신비 그 자체였어요. 힘들지만 그런 신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세계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빨리 늙어가는 나라 없습니다. 심각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60세, 5세 입양될 때면요. 거의 절반이 65세 있거든요. 네, 저도 지금 아까 강화도에서 농사일 뭐집 짓고 산다고 그랬지만 그건 더 나이 들면 못 하거든요. 저희 부부도 언제 우리 노인 위탁시설 가야 되지 실제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얼마 전에 한 지방에 있는 노인 위탁시설 갔더니요.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그 치매 걸린 어르신들 두세 차례 그 기저귀를 갈아드리더라고요. 오후 늦게 되니까 그분들 목욕을 시켜야 되는데 또 일손이 부족하니까 예, 세워놓으시고 뭐 수돗물을 뿌리더라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먼 미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우리 집값 그동안 인구 고령화 베이비붐 세대한테 높은 가계부채 때문에 떨어진다고 그랬는데요. 그래도 집값이 올랐던 거는
우리 소득이 증가했고 가구 수가 증가했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잠재 성장을 계속 하라고 합니다. 소득이 머지않아 정체되는 시기가 올 것이다. 그 다음에 서울의 경우는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2029년이 가구수 정체입니다. 떠받치는 힘이 갈수록 약화됩니다. 평균적으로는 우리도 집도 투자재에서 소비재로 가는 대전환의 과정이 아닌가.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성장은 차별하다. 예, 저와 제 아내는 뭐 공기 좋은 데 살아간다고 서울 주변에 살았고요. 강화도까지 갔습니다. 집값, 땅값 별로 안 오릅니다. 서울 핵심지역 땅값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앞으로 그런 차별화는 더 심화될 거라는 거. 자, 마지막으로 자산 배분이에요. 우리 가계 금융자산 중에서 76%가 부동산입니다. 전월세 보증을 빼면요, 순금융자산이 16%밖에 안 돼요. 너무 낮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유동화해야 돼요. 좋은 제도가 있죠. 주택연금제도라는 거. 집을 은행에다 맡기면 돌아들어갔을 때까지 은행에서 매월 돈을 드리거든요. 굉장히 저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해요. 자, 마지막으로 금융자산인데요. 우리 가계가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이 5천조가 넘는데요. 최근에 은행으로 돈이 많이 몰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행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네, 저 같은 경우 작년에 은행에 제 금융자산 한 10%를 맡겼어요. 1년 만기 5%, 5년 4.5%. 제가 은행에다 그때 돈을 맡긴 거는 앞서 그 경제 변수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은행이 앞으로 5% 금리 주는 시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은행에서 회장, 행장이 좀 강의 한번 해달라고 해서 제가 마지막 질문을 이렇게 남기고 왔어요. 제가 5년 만기 당신네 은행에 대 4.5% 예금을 들어놨는데 네, 제가 예상해 보면 5년 후에 금리가 1, 2%로 떨어지는데 네, 당신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해가지고 저한테 4.5% 금리 줄지 참 궁금하다. 네, 그런 질문을 나왔는데 우리 경제로 보면 금리 지나치게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예금 비중 줄이고요. 네, 저는 이제 채권이나 주식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 다 저평가됐습니다. 아까 미국도 채권 이제 투자해야 된다는 시기고 우리도 채권 투자해야 되는 시기고 특히 이거 주식이 저평가됐습니다. 지금은 자산 배분을 해야 될 시기인데요. 은행예금 비중 줄이고 주식하고 채권 비중을 늘려야 할 시기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 강의 내용 요약하면요. 최근의 금리 상승은 물가 상승 때문에 일시적이었다.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일하면서 근로소득 얻는 게 정말 중요하다. 우리 계속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저 금융자산 중에서 채권도 주식도 저평가되어 있어요. 이 두 자산의 비중을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 네, 저는 에일리 로버트 실러 교수가 이야기하는 금융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요. 네, 금융으로 모든 국민이 부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금융을 공부하면은 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금융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네, 지금 그 기회라는 겁니다. 주식 채권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떨어질 때마다 네, 우리에게 싸게 살 기회를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회사하신 분들은 회사 더 크게 성장시키고요. 네, 그 다음에 금융까지 덧붙여서 좀 부를 늘려서가지고 제가 아까 저성장은 차별하다. 이 차별화 정말 심각합니다. 전 세계 소득 불균형 정말 심각하거든요. 과거 역사를 보면 소득 불균형이 이렇게 심화되면요. 전쟁, 혁명, 전염병으로 해결됩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의미가 우리 인류한테 소득 불균형 좀 해소해라. 예, 그런 의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뭐 그런 의미에서 책 써가지고 인생 전부 기부하고 있고요. 뭐 학교다가 돈 좀 많이 좀 냈더니 그 총장이 기념식 해주면서 이 넥타이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참았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과 매월 조금씩 자동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회사 다니는 분들은 뭐 계속 승진하고 연봉 많이 받으시면 금융을 공부하셔가지고 부를 늘려가지고 조금 더 좋은 데다가 예, 나눠 쓰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예, 제 강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많으실 것 같아서 한 9분 정도만, 예, 우리 신 대표님.